하이 하이. 안녕하세요. 오늘 비스트로에서는 내가 해시 펑션에 대해서 발표를 하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네. 이게 사실 우리도 얘기를 했었잖아. 해시에 대해서 우리가 잘 모르고 있는 것 같다고. 왜냐하면 사실 우리가 종종 해시라는 단어를 마주칠 때가 있었어. 특히 자바에서 이퀄즈랑 해시를 오버라이드 한다 이런 얘기들 있잖아. 네. 네, 해시가 뭔지도 모르면서 그냥 기본으로 오버라이드를 하고 이랬던 적이 많이 있거든. 음음. 그런 것들을 한번 되새기면서 우리가 해시 펑션에 대해서 공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주제로 한번 정해봤다. 그래서 오늘 해시 펑션에 대해서 발표를 할게. 네. 자, 난데없이 자료 구조인데, 우리 데이터를 보관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자료 구조를 고르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지. 지금 여기에서 내가 배열이랑 틀이랑 해시 테이블 이렇게 세 개를 써놨는데, 각 자료 구조의 특징을 한번 비교를 해 보려고 한다. 여기를 얘기를 하다가 이제 자연스럽게 해시 함수 쪽으로 얘기가 넘어갈 거거든. 그래서 우선 한번 봐 줘. 네. 먼저 배열. 쉬운 얘긴데 우리 이미 알고 있지? 배열 같은 경우에는 원소를 저장하고 검색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n에 비례하잖아. 네. 뭐 n도 사실 그렇게 나쁘지 않은 시간 복잡도기는 하지만 어쨌든 자료의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원소 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얘네들이 스케일러블하다고 얘기를 하지는 못할 거야. 시간이 계속 늘어날 테니까, 그지? 그죠. 그리고 그래 가지고 배열이 쪼끔 오래 걸리니까 나온 자료 구조가 뭐냐면 사실 트리야. 트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소를 저장하고 검색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로그 n이잖아. 네. 그리고 지금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레드 블랙 트리라고 해 가지고 균형 잡힌 트리를 의미하거든. 네. 이런 균형 잡힌 트리에서는 최악의 경우에도 로그 n을 보장하기는 해. 로그 음. n이라고 하면 아까보다는 훨씬 괜찮아졌지. 네. 하지만 얘네도 자료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접근하는 시간이 늘어나기는 하겠지. 어떤 면에서는 배열보다는 괜찮아졌지만 아직까지도 그렇게 완벽하게 스케일러블한 느낌은 아니야. 그지? 네. 자, 그래서 틀이든 배열이든 자료의 규모에 비례하여 시간 복잡도가 증가한다는 특징이 있는데 저장된 자료의 규모에 상관없이 상수 시간에 가능하게 할 수는 없을까? 이런 고민 끝에 탄생한 자료 구조가 해시 테이블이야. 해시 테이블은 자료를 저장하고 검색하는데 상수 시간 복잡도가 소요가 되거든. 그거를 어떻게 가능하게 하냐면 해시 함수야. 지금 여기에서 보면은 hx는 x 모듈러 8 이렇게 되어 있지. 이 hx가 해시 함수거든. 해시 테이블이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한번 볼게. 자, 여기로 넘어와 가지고 우리가 10이라는 원소를 해시 테이블에 저장하고 싶다고 해 보자. 그러면 이 10이라는 원소를 해시 함수에 넣어 가지고 해시 값을 추출을 해. 그러면 10을 x 모듈러 8에다가 넣으면 우리가 2라는 값이 나오잖아. 그지? 네. 네. 그러면 2라는 주소에다가 이 10이라는 원소를 저장하는 거야. 음. 이런 식으로 해시 테이블이 동작을 한다고 생각을 하면 된다. 그러면 잘 봐봐. 그러면 우리가 10이라는 원소가 저장된 위치를 찾고 싶어.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 10을 여기에다 넣어보고 2라는 값이 나왔잖아. 아, 그럼 2에 10이 저장되어 있겠네. 이렇게 되는 거야. 네. 마찬가지로 11도 모듈러 연산 돌리면 3이라는 결과가 나오지. 그러면 저장할 때에도 3이라는 위치에 저장을 하고 검색할 때에도 3에다가 바로 접근을 할 수가 있는 거야. 정리를 해볼게. 그래서 네. 해시 테이블의 동작 과정은 원소의 해시 값을 해시 함수를 이용해서 계산을 하고 해시 값을 주소로 하는 곳에다가 원소를 저장을 하고 검색을 할 때에도 원소의 해시 값을 계산하여 해당 위치를 조회를 하면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해시 테이블은 원소를 저장하고 조회하는 데 상수 시간이 걸릴 수가 있는 거다. 즉 해시 테이블은 상수 시간이 가능한데 그 상수 시간이 가능하도록 하는 핵심이 해시 함수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다. 자, 그래서 해시 함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자. 임의의 길이의 데이터를 고정된 길이의 데이터로 매핑하는 함수. 방금 전에 우리가 봤던 이런 함수 있지? 이런 함수들을 해시 함수라고 한다. 여기에서 고정된 길이의 데이터로 매핑한다고 나와 있는데, 우리가 방금 전에 봤던 이 함수도 사실 고정된 길이의 데이터로 매핑할 수밖에 없어. 이 모듈러 8 연산을 적용한 x, 그러니까 이 해시 함수는 있잖아. 그 어떤 원소가 들어오든지 간에
0에서 7 사이의 범위를 갖게 되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지? 그죠, 그죠. 그래서 항상 고정된 길이의 데이터로 매핑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 이거는 해시 함수가 가져야 될 특징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네. 괜찮죠? 네. 자, 그래서 방금은 이제 해시 함수가 반드시 가져야 하는 특징이고, 이번에는 좋은 해시 함수. 해시 함수를 만들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식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중에서 우리가 좋은 해시 함수를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두 가지 요소를 내가 가지고 왔다. 우선 첫 번째로 계산이 간단해야 돼. 우리 방금 전에 해시 테이블에서는 해시 함수를 어떤 용도로 사용을 했냐면, 자료에 접근하고 자료를 검색하는데 상수시간 복잡도를 가지기 위해 해시 함수를 응용한 자료 구조가 해시 테이블이었지. 네. 그런데 이 해시 함수 자체가 복잡해져 버리면 의미가 없을 거야. 그지? 그죠. 그래가지고 해시 함수의 좋은 해시 함수의 조건 중에 간단한 계산이 필요하다라는 거는 우리한테 너무 당연한 명제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아. 그지? 네. 그리고 두 번째로 입력 원소가 해시 테이블 전체에 고루 저장되어야 한다라고 나와 있거든. 그러니까 해시 함수를 통해서 나오는 값들이 그 해시 값들이 고루고루 퍼질 수 있도록 돼야 된다는 게 두 번째 얘기야. 이거는 왜 그러냐면 해시 충돌 때문에 그렇거든. 그래서 이어지는 내용에서는 해시 충돌을 내가 한번 설명을 해볼게. 네. 자, 해시 충돌이다. 아까 전에 봤던 똑같은 해시 함수야. 근데 보면은 우리가 10을 해시 함수에 넣으면 그 값이 2가 나오지. 네. 근데 마찬가지로 18도 2가 나오고 26을 넣어도 해시 값은 2가 나올 거야. 그지? 네. 자, 그러면 우리가 자, 여기가 비어 있는 상황을 한번 생각을 해보자. 네. 이 주소값이 2인 공간에는 아무것도 안 들어있어. 그 네. 다음에 우리가 10을 저장하려고 해. 그러면 10은 들어갈 수 있겠지. 그죠. 그지? 그 네. 다음에 18을 넣으려고 하면은, 나는 2에 들어가야 되는데, 10이 먼저 들어가 있어. 그지? 네. 26도 마찬가지야. 먼저 들어가 있는 애 때문에 들어갈 수 없고, 이렇게 해시 값이 같은 문제를 우리가 해시 충돌이라고 한다. 해시 함수가 서로 다른 두 개의 입력값에 대해서 같은 출력값을 내는 상황을 해시 충돌이라고 해. 그러면 이 해시 충돌을 해결할 수 있는 전략들이 필요하거든. 그리고 기존에 그 전략들이 정의가 되어 있고, 그 전략들을 이제 하나씩 살펴볼 거다. 네. 자, 그래서 맨 처음으로 이런 해시 충돌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하면, 체이닝이라는 기법이야. 이거는 되게 간단하게 해결하는 기법이거든. 자, 같은 주소로 해싱되는 원소를 모두 하나의 연결 리스트에 매달아서 관리하는 것을 체이닝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 아까 전의 어. 경우를 한번 볼까? 여기에서 10을 넣었잖아? 2에는 10이 들어있어. 그 다음에 네. 18도 해시값의 주소가 2잖아? 그러면 그냥 거기에다 연결 리스트로 매달아 버리는 거야. 여기에도 지금 보면 쭉쭉쭉 매달리고 있는 것들이 보이지? 해시값이 같은 것들에 대해서. 네. 이렇게 뒤에다가 그냥 매단다. 이게 체이닝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 그래서 얘네들은 원소를 만약에 우리가 검색을 해야 된다고 쳐보자. 우리가 55를 검색을 해야 돼. 그지? 네. 55를 검색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해시 함수가 모듈러 13 연산이거든. 그러면 55를 모듈러 13에 넣으면은 결과가 3이 나올 거야. 그러면 3에 매달려 있는 애들이 94, 3, 42, 55 이렇게 있지. 그러면 얘네들을 하나씩 이렇게 따라가면서 55가 어디인지 찾는 게 체이닝 기법을 사용했을 때 해시 테이블에서 원소를 찾는 방법이 될 거야. 여기까지 이해되니? 네. 그런데 어떤 거 같아? 음. 제가 볼 때는 응. 해시라는 것이 결국에는 아까 말한 것처럼 저희가 상 시간 복잡도를 줄이기 위해서 만든 건데 어어. 일단은 이렇게 하면은 결국 한쪽에 쏠릴 수 있다는 것도 지금 해결하지 못한 것 같고 쏠려진 어. 값을 어차피 쭉 가야 되기 때문에 시간 복잡도도 그렇게 좋아질 것 같지 않은데요? 정확해. 그래서 네. 내가 여기에 표현을 해놨지. 아이고. 여기에 굉장히 나이브한 해결 방법이라고 내가 써놨지. 네. 해시 값이 여기에 길게 매달리게 되면 매달리게 될수록 어차피 우리는 얘네를 돌면서 순차적으로 순회를 할 수밖에 없어. 그런 맞아요. 단점이 있는 게 체이닝 기법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 자, 그러면 이런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또 나온 방법이 있어. 그게 뭐냐면 개방 주소 방법이라는 방법이야. 얘네는
뒤에다 매달지 않아. 뒤에다 매달지 않고, 너 이미 자리가 있네? 그러면 나는 딴 데 들어갈게. 이러면서 다른 공간으로 들어가는 것이 개방 주소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 그렇기 때문에 얘네는 모든 원소가 반드시 자신의 해시 값과 일치하는 주소에 저장된다는 보장이 없어. 음. 그러니까 자리 있네? 그럼 내가 딴 데로 옮길게.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아. 이런 개방 주소 방법이라는 게 있는데, 이 개방 주소 방법에서 다른, 그러니까 자신의 해시값과 다른 어느 위치에 저장이 되어야 할 텐데, 그 위치를 산정하는 방법이 요 세 가지 정도가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아. 첫 번째가 이제 선형 조사고, 두 번째가 2차원 조사, 그다음에 세 번째가 더블 해싱이라는 전략이거든. 요 세 가지 전략도 한번 설명을 해줄게. 그러니까 개방 주소 방법은 매달지 않고 다른 데로 간다라는 포괄적인 전략을 얘기하는 거고, 거기에 따른 세부적인 전략 3개가 선형조사, 2차원 조사, 더블해싱 이렇게 있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 괜찮니? 네. 넘어가 볼게. 그래서 처음에 선형조사 먼저 보겠다. 선형조사는 개방 주소 방법 중에는 가장 간단한 충돌 해결 방법이야. 충돌이 일어난 자리에서 1차 함수의 보폭으로 점프를 하거든. 그러니까 그냥 바로 뒷칸 본다고 생각하면 돼. 좁은 보폭으로 탐색을 해 나간다. 네, 테이블의 경계를 만약에 넘어갈 경우에는 맨 앞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뭐 예시로 한번 보자. 자, 그래서 선형조사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내가 예시를 아까 전에 봤던 예시 똑같은 예시거든. 한번 보여줄게. 네. 자, 지금 주소가 2인 곳에는 10이라는 애가 먼저 들어가 있어. 그런데 우리가 18이라는 걸 저장을 하려고 해. 18이라는 걸 저장하려고 보니까 얘도 해시값이 2야. 그러면 여기에 저장을 해야 되는데 컨플릭트가 발생을 하지. 그죠? 그죠? 네. 그러고 나면 이제 다음 자리를 보는 거야. 다음 자리를 봤는데 11이라는 애가 미리 들어가 있네? 그러면 또 다음 자리를 봐. 괜찮지? 네. 그러면 여기에 이제는 비어 있잖아. 그러면 여기에 값이 들어가게 되는 거야. 이렇게 선형적인 보폭으로 다음 공간을 찾아 나서는 게 선형조사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 자, 음. 18의 해시값은 2지만 지금 얘가 저장된 곳은 4지. 그래서 이렇게 해시값과 다를 수 있다는 게 특징이 되겠다. 음. 그런데 이런 개방주소 방법에는 단점이 있어. 어떤 단점이냐면 이렇게 우리가 보폭이 좁게 바로 다음 칸들을 보면서 점프를 하게 되면 이런 경우가 생길 수가 있다. 화면을 보면은 여기부터 여기까지 쭉 차 있지. 네. 그러면 9라는 거는 해시값이 1인데 얘를 저장하기 위해선 점프를 지금 무수히 많이 해야 되잖아. 그죠, 그죠. 지금 같은 경우에는 해시 테이블의 크기가 크지 않으니까 점프를 몇 번 안 해도 되지만 정말 크기가 큰 해시 테이블에서 이렇게 점프를 하려고 하면 이 점프하는 시간 엄청 길 거야. 그지? 맞아요. 그리고 애초에 이런 식으로 하게 된다면 한쪽으로 데이터가 몰려서 저장될 가능성도 굉장히 커지지. 네. 그래서 이러한 단점들이 있다. 값이 들어있는 주소값이 애초에 몰리게 되고, 그 다음에 유효 주소가 몰려있는 경우에 새로운 데이터를 위한 주소를 찾는데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릴 수 있다는 점이 선형 조사의 단점이라고 보면 되겠다. 괜찮지? 네. 좋습니다. 그래서 선형 조사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나온 게 2차원 조사야. 2차원 조사는 선형 조사가 아까 전에 보폭이 좁아서 문제가 생긴 거잖아. 네. 그래서 보폭을 넓혀 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 그렇기 네. 때문에 특정 영역에 원소가 몰려도 그 영역을 빨리 벗어날 수 있다는 게 2차원 조사의 특징이다. 자, 여기에서 2차 함수의 보폭으로 넓혀간다고 했는데 그 말인즉슨 어떻게 되는 거냐면 여기에 지금 처음에 hx 있지? 얘는 초기 해시값이라고 내가 정의를 해볼게. 네. 그러면 그 다음에는 어디를 보냐면 hx 플러스 1을 보는 거야. 그 다음에는 hx 플러스 2의 제곱을 보는 거고, 그 다음에는 hx 플러스 3의 제곱을 보는 거야. 네. 이런 식으로 선형적, 2차 함수로 넓혀가면서 보는 게 2차원 조사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 네. 자, 그래서 과정을 마찬가지로 한번 보자. 해시 함수가 다음처럼 주어졌을 때 우리가 10을 저장하려면 2에다가 저장을 할 거야. 그지? 네. 그 다음에 18에다가 저장을 하려고 했는데 2는 이미 차 있지. 그러면 네. 2를 받다가 2 플러스 1로 간다. 그지? 네. 그 다음에 26을 저장하려고 봤는데 얘는 해시 함수가 2지. 네.
얘도 2거든? 얘도 2면 2 저장하려고 하는데 차 있고, 3 저장하려고 하는데 차 있고, 그러면 그 다음에는 이제 2 플러스 2의 제곱, 6에다가 이제, 6을 이제 살펴보게 되는데, 6에는 아무것도 저장이 안 돼 있으니까 6이 저장이 될 거야. 이런 일련의 과정들 지금 이해가 가니? 보폭이 달라진 게 보이기는 하지. 네. 근데 얘네도 문제가 있어. 지금 아까 전에도 내가 설명을 했지만, 같은 해시 값을 가진 것들에 대해서는 있잖아. 앞에서 밟아왔던 발자취를 그대로 따라가면서 확인을 할 수밖에 없거든? 네. 그지? 네. 그래서 얘네도, 몰리게 된다면, 이렇게 자기가 저장될 해시 주소를, 해시 값을 찾아 나가는데 되게 반복적인 자취를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단점이 있다고 보면 된다. 네. 괜찮지? 네. 그러면 또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뭐가 나오냐? 더블 해싱이라는 게 있는 거야. 더블 해싱은 더블, 두 개의 함수를 사용을 하거든. 하나의 함수는 지금까지 우리가 봤던 것처럼 최초의 해시 값을 얻을 때 사용을 해. 그 다음에 다른 하나의 함수는 충돌이 일어났을 때 이동할 폭을 얻을 때 사용을 하거든. 그러니까 내가 얼만큼 이동해야지라는 걸 함수로 정의를 해 놓은 거야. 네. 그래서 두 원소의 첫 번째 해시값이 같더라도 두 번째 해시값 같이 같을 확률은 매우 작은 거야. 2차원 조사 같은 경우에는 계속 같은 자취를 따라가야 됐지만 여기 더블 해싱에서는 애초에 서로 다른 보폭으로 점프를 하게 만드는 거지. 네. 그래가지고 두 번째에서는 충돌이 일어날 가능성을 확 죽인 게 더블 해싱 기법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충돌 해결 전략 전부야. 괜찮았니? 네. 자, 그러고 이제 SHA라는 걸 설명을 할 건데, 사실 이게 지금까지 내가 충돌 해결 전략을 쫙 말해줬잖아? 네. 근데 사실 가장 좋은 거는 뭐냐면, 충돌이 안 일어나면 돼. 네. 그지? 그죠. 그래가지고, 충돌이 안 일어나도록 하는 게 사실 해시함수의 좀 중요한 덕목이기는 하거든. 내가 지금까지 열심히 설명을 했지만. 그래서 네. 충돌이 거의 0에 수렴하는 알고리즘 하나를 소개를 하는 거야. SHA가 바로 그 중에 하나거든. 자, 먼저 SHA는 시큐어 해시 알고리즘이라고 해가지고 NSA 미국 국가안보국이래. 1993년에 개발되었고 SH256이나 SH512는 해시 충돌성이 사실상 0에 수렴하는 알고리즘이라고 한다. 여기에서 256이라는 뜻은 해싱을 하면 2에 256승계의 해시값 중 하나가 나타난다는 거거든. 엄청나게 큰 수지. 네. 그러니까 해시 충돌성이 거의 0에 수렴하도록 할 수 있다는 게 SH256의 특징이라고 보면 되겠다. 음. SH256은 또 특징이 뭐가 있냐면 눈사태 효과라는 걸 가지고 있거든. 그게 어떤 건지 한번 보자. 자, 여기에서 내가 리비엔즈라는 거를 SH256으로 내가 한번 바꿔봤어. 이러한 이제 해시값이 나오네. 네. 그런데 내가 여기에 아주 작은 것만 바꿨거든. 여기 뒤에 점만 찍은 거야, 지금. 점만 찍었는데 지금 어떻게 되냐면 전혀 다른 해시값이 나오지. 네. 이렇게 아주 조금만 원래의 값이 바뀌어도 결과가 완전히 달라지는 효과를 눈사태 효과라고 해. 그래가지고 이렇게 눈사태 효과를 가짐으로써 역전파도 굉장히, 그러니까 해시값을 보고 원래의 원소를 추적하는 그런 역전파도 어렵게 만드는 보완적인 장점도 가지게 된다고 볼 수가 있다. 음. 그리고 또한 지금 요 문자열 있지. 이렇게 네. 아무리 긴 문자열이라도 고정된 길이로 매핑하고 있는 거 보이지? 네. 내가 아까 전에 말했던 해시 함수의 특징을 살리고 있는 부분이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다. 네. 자, 그래서 지금까지 SH256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 해시는 사실 아까 전에는 내가 해시 테이블을 중점으로 얘기를 했지만 무결성 검사, 클라우드 스토리지에서 동일한 파일 식별할 때도 쓰이고, 그 다음에 수정된 파일 검출할 때도 쓰이고, 데이터베이스에 비밀번호를 저장할 때도 쓰이고, 우리 이거 경험했던 거 기억나니? 프로젝트에서 아. 우리가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할 때 맞아, 맞아. SH256으로 썼었지? 그러네. 그게 이 얘기인 거야. 예, 네. 단방향 해싱이 가능해가지고 역추적이 불가능하다 막 이런 얘기도 그때 우리 했었잖아. 네. 그게 이 얘기야. 음. 그래서 데이터베이스에 비밀번호를 저장할 때도 사용되고 블록체인에도 사용이 되고 우리 깃에서 커밋에 해시값이 있었던 거 기억나?
그런 것처럼 네. 깃과 관련된 여러 기술에서도 많이 쓰인다. 라고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끝! 여기까지가 내 발표 끝입니다. 감사합니다. 와, 짝짝짝 수고하셨습니다.